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황당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제 남편과 관련된 일인데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오다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남편마저 세상을 저버린 후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을 때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힘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았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현실과 이상향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살이의 교훈을 느끼게 되었어요. 요즘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제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 와서 천천히 돌아보면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감당해야 할 고통의 총량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언젠가 겪게 될 아픔이라면 시기가 다를 뿐 결국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유년 시절은 평범하게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근데 진짜 고통이라는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먼저 제 어렸을 때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요. 저는 꽤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면서도 틈틈이 부업을 하시며 가게를 보태셨어요. 무언가를 크게 누리며 살진 않았지만 늘 꼭 필요한 건 채워졌고,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했던 사이라 평범함 속에서 저는 별다른 불안 없이 자랐고, 그런 환경이 절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성실하신 터라 저희 남매는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웠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어요. 딱히 큰 문제 없이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해냈고 친구들과도 무리 없이 잘 지내며 지냈어요. 특별히 튀지 않는 무던한 아이였죠. 대학도 운 좋게 원하는 곳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는 조금씩 세상도 넓어졌어요. 연애도 해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밤 늦게까지 맥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날들도 많았어요. 때론 엉뚱한 고민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별일 아닌 일에 울고 웃고 하던 시절이었죠. 취업도 비교적 순조로웠어요. 중견기업에 들어가면서 스스로도 제법 괜찮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나이 또래에서는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고 그만큼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자부심 같은 게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해요.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일이 많아서 동료들과 따로 점심을 먹게 되었고 결국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가게 됐어요. 회사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이미 자리는 거의 다 차 있었어요. 마침 그때 저랑 비슷하게 혼자 온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식당 사장님이 웃으며 합석해도 괜찮냐고 물으셨고 어차피 금방 먹고 나갈 거니까 굳이 불편할 이유도 없고 괜찮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처음 본 사람과 마주하며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 정말 말이 많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전혀 어색함 없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여기 근처에서 일하세요? 저는 여기 건물 5층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오피스텔이잖아요. 저 거기서 1인 사업하고 있어요. 아, 네. 저는 저쪽 건물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업하시는구나. 네, 맛있게 드세요. 여기 참 맛있죠. 매번 올 때마다 사람 많아서 기다리는데 여기 사장님 장사 잘 돼서 좋겠더라고요. 네, 저도 여기 맛있어서 자주 와요. 장사 잘 돼서 사장님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가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템 찾기가 정말 힘든데 이런 거 보면 한 가지 잘하는 걸 타고나는 것도 정말 좋은 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이 남자 이상하게 말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좀 떨떠름하게 반응해도 눈치 없이 계속 말을 걸었어요. 솔직히 전 안물안궁이라고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한데 계속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혼자 일해서 외로운 건가 싶을 정도로 밥 먹는 내내 끊임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나오고 싶었거든요. 결국은 대답 다 해주고 그렇게 말 주고받으며 어영부영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웃긴 게요. 그 남자를 또 만났어요. 다른 날이었는데 직장 동료들이랑 점심 먹고 근처 커피숍에 들러서 커피 사려고 줄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그 사람이 또 툭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는 쓱 가버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인사였지만 솔직히 좀 뜬금없기도 하고 살짝 놀랐어요. 인사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세 번째 만남도 참 우연이었어요. 그날은 회사 동료들이랑 퇴근 후 근처 술집에서 가볍게 한잔하고 있었는데 저쪽 테이블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 남자였죠. 이번엔 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분위기를 보니 둘이 꽤 오래된 친구 같았어요. 처음엔 서로 가볍게 눈인사만 나눴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쪽 테이블에서 안주 하나가 저희 쪽으로 왔고 동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도 어색하긴 했지만 예의상 감사 인사를 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 안주 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으면서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잘 먹을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에이, 말로만 고마우면 서운하죠. 그렇게 고마우면 번호 하나 주세요.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요. 훅 들어오는 그 남자의 저돌적인 말에 순간 당황하긴 했지만 괜히 분위기 깨기도 뭐해서 자연스럽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그 사람도 자기 명함을 내밀었고 그렇게 명함을 주고받은 뒤 그날 밤 정말로 연락이 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막 옷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술 많이 마시진 않으셨어요? 저랑 전화통화 잠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막 들어왔어요. 잠깐은 통화 될 것 같은데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세요. 사실은요, 처음 뵀을 때부터 너무 제 이상형이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세 번이나 마주치니까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옛말에 우연히 세 번 겹치면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용기 냈어요. 미숙 씨 알아가고 싶어요. 우리 주말에 만나요. 그 순간 진짜 뭐라 말해야 할지 잠깐 멍했어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어쩐지 좀 설레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침 솔로였고 사실 그런 말 들으니까 가슴이 좀 뛰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랄까? 살짝 얼떨떨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에 응해줬어요. 주말이 되었고 회사 근처에 있는 분위기 좋은 브런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가 조금 먼저 도착했는데 몇 분 뒤 그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지난번보다 정돈된 모습, 셔츠에 살짝 묻은 향수 냄새, 그리고 익숙한 미소에 괜히 심장이 쿵 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신기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들, 각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꿈이 뭐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죠.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만났어요. 신기하게도 만날수록 대화가 더 잘 통하더라고요. 처음엔 말 많은 사람이라 피곤할까 싶었는데 막상 얘기를 나눠보니 가벼운 농담부터 진지한 이야기까지 대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함께 있으면 별 얘기도 아닌데 웃음이 터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가 훌쩍 지나가곤 했죠. 그렇게 웃고 떠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엔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문득 그 사람이 처음 줬던 명함이 떠올라서 인터넷에 회사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간단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업력도 꽤 되고 아이템도 탄탄했고요. 혼자서 조용히 묵묵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과하게 과시하는 느낌도 없어서 오히려 믿음이 갔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몇 번 더 만나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확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느 날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그냥 담백하게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 어머님이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에 계신 상황이었고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도와줄 여건이 안 된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자친구가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하며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있어서 결혼 준비 자체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저희 집도 정말 운이 좋았어요. 부모님께서 저랑 동생 결혼할 때를 미리 대비해서 오래전부터 세놓고 계신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저희에게 내어주셨어요. 부모님은 그동안 조금씩 준비해 오셨던 거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으셔서 몰랐는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바로 주신 거죠. 덕분에 전세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고, 그게 또 남편 쪽에서 부담이 되지 않아서 서로 더 편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양가 상황을 서로 배려하면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하나 맞춰갔고, 그렇게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끝에 큰 탈 없이 순조롭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사업이 눈에 띄게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뭔가 더 집중하고 단단해진 느낌이랄까? 그런 게 느껴졌죠. 아마 저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더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하는 일은 무역업이잖아요. 결혼하고 거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나 아무래도 사무실 옮겨야 할 것 같아. 요즘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가 점점 늘어나면서 주문량이 폭발적이야. 물량이 감당이 안 돼. 물건 확보도 해야 해서 창고로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볼까 해. 정말? 수입도 엄청 늘어나는 거겠네?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피곤해지는 건 아닌가 몰라. 그래도 해야지. 기회는 왔을 때 잡으라고 하잖아. 나 여태 일하면서 이렇게 반응 좋은 건 처음 봐. 이참에 잘해서 회사 키워봐야겠어. 초반엔 거의 혼자 모든 걸 도맡아 하느라 밤낮 없이 바빴고 저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 고생한다 싶었죠. 새벽에 메일 보내고 낮엔 통역 겸 미팅하고 퇴근도 없이 하루 종일 붙잡혀 있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꾸준히 버티고 달리다 보니 슬슬 결실이 따라오더라고요. 거래처에서 소개로 또 다른 바이어가 연결되고 한두 개 제품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품목이 늘어나고 매출도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인 사무실에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뿌듯했고 또 감사했어요. 이렇게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참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일이 잘 풀렸어요. 결혼 전부터 회사에서 해오던 일이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고 큰 프로젝트 하나를 잘 마무리한 덕분에 승진도 하게 됐어요. 일적으로 저나 남편이나 모두 잘 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결혼하고 나니 남편의 의외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땐 그냥 말 많고 유쾌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결혼 후엔 진짜 가정적이라는 말이 딱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일단 집안일을 참 잘해요. 청소는 물론이고 정리정돈에도 은근히 철두철미한 데가 있어서 제가 정신없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거실이 뽀송뽀송하게 정리되어 있는 날이 많았죠. 무심한 척 하면서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식기세척기 알림음 같은 것도 잘 챙기고 쓰레기 배출 날짜도 저보다 더 잘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음식. 이건 정말 반칙이에요. 어쩌다 한번 요리하겠다고 나섰는데 냄새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손질도 야무지고 플레이팅까지 신경 쓰는 모습에 진심 놀랐어요. 한 번은 평일 저녁에 불고기랑 된장찌개를 뚝딱 해놨는데 그날 이후로는 진짜 남편 밥상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아니, 어떻게 집안일을 이렇게 척척 잘해? 진짜 깔끔하고 센스도 넘치고. 나 완전 감동받았어. 에이, 나 혼자 산 지 꽤 오래됐잖아. 자취 오래 하면 다 이렇게 돼. 집이 어질러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손에 익었어. 먹고 싶은 거 생기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진짜야?
그냥 간단한 요리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요생남 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해? 아니, 요즘은 레시피도 인터넷에 넘쳐나잖아. 유튜브만 봐도 다 나오고. 만드는 거 자체가 재밌어서 자주 하다 보니까 실력도 늘더라고. 어차피 내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신혼 초엔 같이 이것저것 만들어 먹고 밤에 야식 먹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뭐든 다 새롭고 재밌다 보니 먹는 게 낙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이 붙었고 어느새 5kg이 훌쩍 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인간관계도 참 좋았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홈파티도 자주 열고 가족처럼 여행도 다녔어요. 결혼 후엔 그런 시간들을 저도 함께하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지냈어요. 남편은 일도 잘 풀리고 저는 그 곁에서 더 따뜻한 일상을 누리게 됐고 결혼하고 나서 더 행복해졌다는 걸 매일 느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긴다고요. 그 말 딱 저희 같죠? 저희 부모님께도 늘 예의 바르고 살뜰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을 하더라고요. 퇴근길이었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톤부터 뭔가 들뜬 느낌이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죠? 그 다음 이야기는 정말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우리 딸, 어디야? 너 빼고 지금 다 모였어. 네 서방도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 어서 와. 뭐라고? 남편이 거기 가 있다고? 아니, 나 빼고 다 같이 놀기야? 이거 좀 서운해지려고 하는데? 너 그거 모르지? 우리 최 서방이 너희 아빠한테 제네시스 한 대 뽑아줬어. 오늘 그 차가 왔어. 아주 고급져. 어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잠깐만. 뭐라고? 그 사람이 아빠한테 차를 사줬다고? 나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원래 깜짝 선물로 해주려고 했지. 자기야, 빨리 와. 장모님이 오늘 진수성찬 해주신다니까. 얼른 뛰어와. 저 빼고 제 친정에 간 남편이 저희 부모님과 전화기를 돌려받으며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남편인지 저희 집 아들인지 전 그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남편은 저희가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저희한테 집을 해주신 게 정말 고마웠대요. 그 마음을 늘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계속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남편을 참 좋아하세요. 능력 있고 말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외모까지 빠지지 않으니까요.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이런 사위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남편도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늘 감사하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아빠 차를 바꿔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사실 저희 아빠는 정말 검소한 분이거든요. 중형차 한 대를 20년 가까이 묵묵히 타고 다니셨고 딱히 불편하단 말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나 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네시스라뇨. 너무 대박이죠. 집에 가니까 엄마는 입이 귀에 걸려서 식탁에 음식을 가득히 만들어내고 있었고 아빠는 평소에 아끼고 아끼던 술을 그날 꺼내셨어요. 우리 딸이 결혼을 참 잘했어. 우리 사위가 진짜 최고야, 최고. 아니, 아빠. 듣자 하니까 딸보다 사위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제네시스 한 방에 완전 넘어가셨네. 사위한테 차 선물 받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밖에 없을걸? 우리 사위가 짱이야, 짱.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따뜻하고 안정적인 내 가정, 믿음직한 부모님, 게다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까지 가진 다 가진 여자가 되었죠. 제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던지요. 저희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황당 그 자체였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을 그땐 누가 알았겠어요. 인연이 정말 있나 보다. 3번 마주친 게 하늘에서 이어주려고 그랬던 거구나 싶었죠. 저는 그 무렵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키우는 데 전념했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키웠고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날을 채워갔죠. 그렇게 그때는 아무 근심이 없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자꾸 힘들다고 했어요. 잘 뛰지도 못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성장통인가 싶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갔고 결국 기흉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꾀병 부리지 말라고 힘들수록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던 날들이 있었는데 어찌나 후회가 되던지요. 제가 무지해서 애를 잡을 뻔했지 뭐예요. 그래도 수술하면 어느 정도 완치된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안타깝게 수술 이후 저희 아이는 좀 안 좋은 케이스라 앞으로 몇 번 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일이 하나둘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이 수술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많지 않으셨어요. 겨우 60. 오래전 뇌졸중으로 한 차례 쓰러지신 뒤로는 마비가 오고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지셔서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결국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는 조용하고 정성껏 치러드렸고 남편은 그 이후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하긴 아버지를 잃는 것과는 또 다른 슬픔이 엄마를 잃는 일이니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두 사람은 유난히 애틋했던 모자였기에 남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도 안 됐어요. 저는 옆에서 그저 조용히 다독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땐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 사업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빠 보이길래 일이 더 늘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더라고요. 하루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조용히 저를 불러 앉혔어요. 사실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내가 일을 좀 쳤어. 불로소득이 탐나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했거든. 근데 그게 사기였어. 게다가 회사 돈까지 끌었었는데 그게 발목을 잡았어. 운영 자금이 바닥나니까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뭐라고? 진짜야? 그동안 잘해왔잖아. 그 많은 돈을 전부 날린 거야? 회사가 운영도 안 될 정도로? 그럼 급한 대로 은행 대출이라도 받자. 이미 받았어. 그걸로도 부족해서 또 빌리고 세금도 밀리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은 빚이 억 단위로 넘어갔어. 지금 추심도 들어오고 있어. 뭐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잘해왔잖아.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때는 없는 거지? 그럼 우리 이 집 팔자.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팔고 우리 엄마네로 들어가자. 그러라고 하실 거야.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이렇게 휘청거릴 때도 있는 법이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어요. 왜 큰 회사들도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엄마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처음 털어놓았던 그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던 시점에 이미 수억 원의 빚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은행에서 압류 통보가 날아들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죠. 통장도 막혔고 카드는 정지됐고 아무것도 쓸 수 없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생활비도 바닥났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쓸 돈도 없었어요. 그러던 그 와중에 우리 아이 수술도 해야 하는데 그 순간 정말 바닥을 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같이 힘을 합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까지 없어진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휴대폰도 꺼진 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외곽의 산속에서 남편의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혼자였고 주변 정황상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 남편이 맞는지 그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죠.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싸늘하게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았고 꾸미면 좋겠다고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정말 남편이었어요.
늘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남편과 닮은 사람이 아닐까 하고 현실 부정도 해봤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잖아요. 철저하게 검사해서 남편의 DNA가 나왔고 지문, 치아 치료했던 것들 모두 고려해서 저희 남편 맞았어요. 부정을 하려고 해도 계속 모든 결과들은 남편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죠. 작년은 조용히 치렀어요. 그 3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시간이 흘렀는지 멈췄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희 부모님과 제 동생이 없었더라면 저도 아마 남편을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모든 게 무너졌었어요. 남편은 화장을 했어요. 처음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선뜻 결정하기 힘들었지만 결국 그렇게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처리해야 할 서류며 절차들이 끝나고 남편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그제 정말 끝났다는 게 실감났어요. 처음엔 멀리 보내는 게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납골당으로 정했어요.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거리, 마음먹으면 조용히 다녀올 수 있는 곳에 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다른 의견을 내셨죠. 우리 집안에 선산이 있어. 대대로 조상님들 묘자리를 그곳에 만들어 놨거든. 조용하고 햇볕도 잘 드는 좋은 자리야. 우리 사위도 거기 같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난 납골당 쪽이 더 좋을 것 같아. 너무 멀리 있으면 자주 못 갈 것 같아서. 차 타고 몇 시간씩 가야 하는 거리면 가는 게 점점 미뤄질 것 같고 난 그냥 가까운 데 두고 생각날 때마다 조용히 다녀오고 싶어.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 그 마음은 이해해. 네가 자주 가고 싶은 마음 잘 알지. 근데 말이다. 너무 가까우면 자꾸 보고 자꾸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네 삶이 멈춰버릴 수도 있어.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적당히 거리가 있는 선산이 나도 좋겠다. 가끔 먼 길 돌아서 찾아가면 마음도 다잡게 되고 그게 더 깊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어. 여기 우리 조상님들 다 계시지 않니? 같이 있으면 외롭지도 않을 거고 마음도 좀 놓이잖아.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오면 우리 사위도 보듬어 줄 테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산에 남편의 납골함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사망 신고를 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하나하나 처리해야 했죠. 그와 동시에 남편이 남긴 빚에 대해선 상속포기 신청을 했어요. 빚까지 떠안고 살아갈 자신은 없었고 아이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난 뒤로는 정말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이 오는 게 두렵고 밤이 되면 더 막막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마음은 조금 가라앉지만 한편으론 더 두려웠어요. 이 피덩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하나? 이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혼자서 괜찮은 척하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다시 일터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일하면서 조금씩 일상이라는 걸 되찾아갔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이 모든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진 건지 너무도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아왔던 내 삶에 어느 순간 이렇게 벼락처럼 떨어진 불행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고 어느새 1년이 지나 있었어요. 아이 수술은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부모님 도움으로 수술을 했고요. 병원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미 수술비가 전액 완납됐다네요. 처음엔 부모님인 줄 알았는데 두 분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CCTV를 보여달라 했지만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제가 만들어둔 생활비 통장에 어느 날 남편 이름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은행에 확인해보니 오입금인지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잘못 입금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갚은 거라며 편하게 쓰라고 했다는 말만 남겼어요. 누군지 알 수 없었고 찜찜해서 손도 못 댔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또 수천만 원, 그리고 또 얼마 뒤엔 더 큰 금액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은행에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그 통장에는 어느새 수억 원이 쌓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엔 손도 안 대고 있었죠.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진짜 우리 남편이 살아있는 건 아닌지, 어딘가에서 살아있고 일도 잘 풀려서 이 돈을 보내는 건가?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남편을 못 보내줬나 봐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떠난 남편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어느새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되었고, 엄마와 함께 3년 전 죽은 남편의 묘를 벌초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처진 마음으로 엄마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미수가 저기 봐, 저 차, 저거 최서방 차 아니니? 엄마가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맞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어디? 어머, 저 차 맞는데? 번호판도 맞네? 뭐지? 우리 남편 차인데, 누구지? 누가 내 남편 차를 쓰는 거지? 팔았는데? 그리고 때마침 그 차에서 사람이 내렸는데 뒷모습만 보였어요. 그런데 살아생전 제 남편과 뒷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다시 차를 타길래 엄마와 전속력으로 뛰어가서 그 차를 잡았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저기 그랜저 차량, 잠시만 서봐요, 저기요. 그랜저, 제발 멈춰요. 가까스로 그 차량이 저희를 보고 멈춰 섰어요. 엄마랑 저는 거의 달리다시피 차로 뛰어갔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은 덜덜덜 떨렸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불알친구였어요. 저희의 첫 만남부터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함께했던, 그 누구보다 남편과 가까웠던 바로 그 친구요. 예전부터 키도 똑같고 몸도 운동을 같이 해서 체형도 똑같이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남편으로 본 거죠. 어머, 지원 씨였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오늘 남편 기일이라 오신 거예요? 근데 왜 그냥 가세요? 왔으면 얼굴이라도 보고 가셔야죠. 그게 그냥 뭔가 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잘 지내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지원 씨도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 차는 뭐예요? 이거 우리 남편 차 맞죠? 아, 전, 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재수 씨 볼 낯도 없고 제 친구 볼 낯도 없는데. 남편 친구는 갑자기 말하다가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3년 전 장례식 때도 내내 울던 그 사람이었기에 좀 감수성이 보통 남자들과는 더 진하고 남편과 누구보다 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슬픔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묘하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기만 했고 저희는 조용히 그를 달래며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감정의 이유가 뭔지 이제 천천히 들어보기로 했어요. 남편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재수 씨,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어쩌면 말하라는 뜻 같네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그냥 차분히 들어주세요. 네, 더 이상 놀랄 가슴도 없어요. 전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 준비됐어요. 재수 씨, 사실 저 유성이랑 일이 좀 있었어요. 저도 사업하는 거 아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 녀석한테 말했더니 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게 수억이에요. 아마 재수 씨한테는 부동산 투자했다고 했을 거예요. 네? 부동산 투자라더니 그게 지원 씨한테 돈을 빌려준 거였어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후엔 어떻게 된 건데요? 그 돈으로 급한 불은 껐어요. 숨 좀 돌릴 수 있었죠.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졌고 다시 부탁했더니 유성이가 또 빌려줬어요. 그땐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유성이 잘 나가던 때라 여유 자금으로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그 돈 빚까지 져서 빌려준 거였어요. 회사 돈 싹싹 긁고 은행에 빚까지 져서 빌려준 거였어요. 저도 그땐 몰랐어요. 유성이 죽어서도 몰랐어요.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그 바보 같은 녀석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준 돈이라는 거려. 저도 그 사실 알고 진짜 괴로웠어요. 그 바보 같은 놈이 집 팔고 지 처자식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도 저한테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아이, 그 미친놈, 진짜 바보 같은 새끼. 남편 친구는 그 말을 끝으로 한동안 꺼이꺼이 울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할 만큼 어깨를 들썩이며 터져나오는 울음이 계속됐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뭐라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은 복잡했어요. 그 새끼가 저한테 고마워서 그래요. 재수 씨 시어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제가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갔거든요. 어머니가 지방에 혼자 사셔서 유성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가깝게 사니까 틈틈이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고장난 부분 고쳐드리곤 했는데 쓰러진 거 보고 제가 바로 병원에 갔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어요. 남편한테서도 듣지 못했었어요. 그러셨구나. 남편이 정말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새끼가 그랬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큰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부탁할 일 있으면 열일 제쳐두고 돕겠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미친놈이 자기 영혼까지 팔아가며 저를 도운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두 사람의 우정은 참 뜨겁고 빛났는데 그럼 저와의 사랑은요? 저와 함께한 시간, 저한테 보여줘야 하는 책임감, 의리는요? 남편이 갑자기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아무 말 없이, 왜 나를 남겨둔 채 모든 걸 짊어지고 혼자 그렇게 떠났을까? 그 순간만큼은 슬픔보다 서운함과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그 새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 다치셨을 때 우리 집 공장에서 일하게 해드렸는데 그 일 이후로 제 부탁이면 뭐든 다 들어줬어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이러면 친구 못한다고 했는데 시버렇게 못 주고 그 새끼가 끝까지 저한테 이러네요. 남편의 친구는 울면서 과거에 남편이 얼마나 착하고 순한 사람인지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또 이상하게 저려왔어요. 그 새끼가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 빌빌대길래 대학생 때 아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등록금을 못 냈을 때 저도 이때다 하고 제가 대신 내줬는데 그걸 또 갚고 앉아있더라고요. 남한테 빚을 못 지는 새끼예요. 얼마나 답답한데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친구가 자신을 도와준 게 고마워서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에 영혼까지 끌어다 준 거였고, 친구도 금방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고 해요. 제가 돈을 괜히 빌려가지고 우리 유성이를 그렇게 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바보 같은 새끼가 나 안 도와줘도 되는데 미친놈처럼 다 내주고.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유성이 죽게 만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듣다 보니 정말 저희 남편 너무 바보 같았어요. 사람 좋은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바보처럼 굴 줄은 몰랐죠. 그렇게 의리 지키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그걸 자기 목숨하고 바꾸냐고요. 정작 자기를 지켜야 할 순간에 왜 그렇게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힘들다고 말만 했어도,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만 했더라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게 너무 원망스럽고 답답해서 정말 그 순간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슬픔보다 황당함이 먼저 밀려오고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크게 몰려왔어요. 제가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데요. 장례식 때부터 시작해서 그날도 기일이라고 아침부터 한바탕 울고 왔는데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줄 알았으면요. 욕부터 했을 거예요.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결국 떠나버린 사람이니까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도 남편 친구도 두 사람 모두 다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남겨진 사람들 마음은 이렇게 뭉개놓고 그 모든 얘기가 이제는 듣기도 싫더라고요. 아무리 미안하다고 죄책감에 괴로워한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고 돌릴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부터 그냥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입을 다물고 싶었고 귀도 닫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도저히 넘기지 못할 한 가지 의문이 자꾸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그동안 제 통장에 돈 보내셨어요? 저희 아들 병원비도 지원 씨가 내셨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네, 맞아요. 제가 앞에 나서서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모른 척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보내드렸어요. 병원비도 제가 냈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좀 그러네요.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그런 성격인 줄 알았고 그렇게 행동할 것 알았다면 죽어서 돈 갚지 말고 아예 애초에 돈을 빌리지 마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끌고 와요? 정말 죄송해요. 그땐 이렇게까지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유성이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도 그렇게까지 몰렸다는 것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지금은 몇 배로 갚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딱 제 상황이 그 말 그대로예요. 이미 소는 잃고 외양간만 덩그러니 남은 느낌. 아무리 이제 와서 외양간을 고치고 뒤늦게 후회하고 뭘 해보려 해도 정작 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남편 친구도 그렇고 다들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깨닫는 이 마음이 참 허무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는 뭐예요? 이거 우리 남편 차잖아요. 저 이 차 보고 쫓아온 거예요. 아, 제가 사업 힘들어질 때 진짜 가진 거 다 팔았거든요. 차도 그때 팔 생각했는데 유성이가 그 차 쓰라고 줬어요. 당장은 필요 없다고 저한테 타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차는 못 팔겠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 괜히 옆자리에 유성이 앉아있는 것 같고 이 차만 보면 그놈 생각이 나서 결국 명의만 제 걸로 바꿔서 그냥 계속 타고 다니고 있어요. 아, 전 그 차 빚 못 갚아서 추심 들어올 때 압류당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좀 그렇네요. 지금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두 분의 우정은 그렇게 빛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죠? 그냥 저랑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면서 친구나 도와주지. 이렇게 갈 거라면 못하러 저랑 결혼해서 마음고생하게 했을까요?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유성이가 재수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 말 들으면 유성이 관뚜껑 열고 벌떡 일어날 거예요. 진짜로요. 저보다 재수 씨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상황에만 매달려서 유성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지 못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외면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더 죄송해요. 정말 제가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남편 친구한테 확실하게 돈의 액수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를 빌려간 거예요? 이제껏 들은 얘기만으론 감도 안 와요. 정확한 숫자, 원금만 말해주세요. 이자니 뭐니 그런 거 다 빼고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저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참 정신머리도 없고 염치도 없네요.
남편 친구가 정확한 액수를 말해줬고 폰을 꺼내서 그동안 얼마 보냈는지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친구한테 빌려준 돈보다 그 친구가 제 통장에 보냈던 돈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중간중간 보낸 큰 금액들까지 다 합치니까 남편이 빌려준 금액보다 몇 배는 되는 돈이 돌아왔어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원 씨가 그동안 보낸 돈이 남편이 빌려준 금액보다 훨씬 많은데요? 돈이라면 이제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유성이한테 못했던 거 지금이라도 조금씩 갚는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버는 족족 생활비 빼고는 다 넣었어요. 어떻게든 마음의 짐 빚이라도 갚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린 그 일로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제 인생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아들은 평생 아빠 없이 살아야 한다고요.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어요.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는데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정말 괴로워서 죽고 싶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든 남편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 돈만 안 빌려갔으면, 그때 그 결정 하나만 없었더라면 우리 남편 아직 살아있었을 텐데, 우리 아들 아빠 손잡고 학교 다녔을 텐데, 우리 집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남은 돈은 많아졌지만 그 돈이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만큼요. 그날 남편 친구와 긴 이야기를 나누고 어쨌든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조용히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꿈에 나타났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너무 선명해서 꿈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했어요. 그 사람은 예전처럼 웃고 있었어요. 늘 하던 그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이제는 진짜 편하다고, 마음도 가볍고 걱정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저도 자기 잊고 편하게 살래요.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붙잡지도 말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참 후에 자기 만나러 오라는데 꿈에서 깨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원래는 꿈에서 만나면 왜 바보 같은 생각했냐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싶었는데 저만 남편 사랑한 것 같아서 정말 억울했거든요. 남편은 친구 지키느라 목숨까지 내놓고 저는 그 곁에서 남겨진 채로 아이 키우며 매일 울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꿈에 나와서 조용히 말해주니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저도 이제 편하게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남편 친구가 갚아온 그 많은 돈으로 신축 아파트 하나 샀어요. 요즘 신축 아파트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서울에서 새 아파트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정도로 그 친구가 저한테 준 돈이 컸어요. 남편이 떠나고 남겨진 돈이긴 하지만 이젠 그걸로 우리 아이와 단단히 살아보려고요. 돈 빌려준 친구는 이제 갚을 능력이 생겼지만 그 친구한테는 평생을 함께한 중마고우가 없어졌고 저한테는 사랑하는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결국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돌아올 사람은 없고 남겨진 기억만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들한테 이 아파트 아빠가 사준 거라고 말했어요. 더불어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니까 좋은 생각하면서 잘 크자고 말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 가족이 먼저지 친구가 먼저냐고요. 정말 아직도 서운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뭐 하겠어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원망한들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런 삶을 사는 것도 그냥 제 팔자인 거죠. 남편이 그랬잖아요.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평생 옆에 있고 싶다고 했었는데 설마 친구를 그렇게까지 끔찍이 챙기는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희는 살을 나눈 부부였는데도 정작 제 남편 마음속 깊은 곳은 저도 제대로 몰랐네요. 결국 남을 탓할 처지도 아닌 거예요. 저 역시 남편을 끝까지 다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버티며 여기까지 왔고요. 저희 애는 참 다행히도 밝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마음 먹었어요. 이 아이를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줘야겠다고요. 그래서 돈으로라도 밀어주자 싶었어요. 머리 좋다는 애들만 다닌다는 영재학원에도 보내고 있고요. 아직 어리지만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제발 그저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지만 그게 이 아이의 약점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 되어주길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부모님도 처음엔 많이 놀라셨어요. 남편이 그런 속사정을 숨기고 있었던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특히 엄마는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서운하긴 하지만 아빠한테 제네시스 사줬던 것과 엄마 음식 맛있다고 하면서 한 그릇 뚝딱 비우던 그 마음을 생각해보면 널 향한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을 거야. 오해하지 말자. 그래. 어느 사위가 처가 집에 그렇게 잘해. 우리 사위가 널 사랑했으니까 처가 애도 잘하고 싶었던 거지. 널 괴롭게 하는 생각하지 마. 그런데요. 또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우리 신혼집 해줬다고 아빠한테 차로 갚은 건 아닌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 참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야. 성격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여야지 빚으로 생각하는 게 참 답답해. 그래도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빠 말대로 절 괴롭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지나간 일을 아쉬워하고 붙잡기보단 앞을 보며 살려고요. 남편이 떠난 자리를 슬픔으로만 채우지 않도록 남은 사람들과 더 단단하게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도 절 응원해 주실 거죠?